내 이름은 모토무라 코우키, 27살. 오늘은 내 소꿉친구의 결혼식이다. 소꿉친구인 안나는 나보다 2살 연하이다. 부모님끼리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어울리게 되었다. 그러니 안나는 나에게 여동생 같은 존재이다. 안나의 웨딩드레스 기대되네. 신랑은 코우키의 지인이기도 하다면서? 아, 맞아. 고등학생 때 동창이야. 안나랑은 알바하다가 알게 됐나봐. 설마 유우지랑 안나가 결혼할 줄은 몰랐지만 유우지는 성실하고 좋은 녀석이니 분명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코우키도 슬슬 귀여운 신부를 데려와주지 않으려나? 그나저나 왜 아직도 시기 시작을 안 하지? 개시 시간이 늦어진다고 한 번 방송이 있긴 했는데 잠깐 안나 어머니에게 여쭤보러 갔다 올까? 그래,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안나의 어머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안나의 어머니와 딱 마주쳤다. 코우키, 저기 유우지 씨 못 봤니? 네? 유우지요? 미안해. 잠깐 같이 대기실로 와주겠니? 대기실에는 웨딩드레스 모습으로 아연히 앉아있는 안나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신랑이 안 와. 지금 유우지 씨네 부모님도 유우지 씨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나 봐. 코우키, 나 버려진 걸까?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니 유우지 집에 다녀올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유우지가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젠장. 그리고 집에도 유우지는 없었다. 유우지, 너 설마 안나를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 넌 그런 남자가 아니잖아. 코우키, 유우지? 너 지금 어디 있어? 괜찮아? 미안 코우키. 미안하지만 나 오늘 못 간다고 모두에게 전해주지 않을래? 난 역시 그 녀석과 결혼할 수 없어.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애가 임신 중이거든. 안나한테 잘 말해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국 결혼식은 중지되었다. 신랑의 부모님이 안나와 안나의 부모님에게 사과했다. 식장 비용이나 위자료도 신랑 부모가 낸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받아봤자 안나가 짊어진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는다. 안나는 그 후로 반년 지난 지금도 방에 틀어박혀 있다. 안나, 나야. 저기 잠깐 기분 전환 겸 쇼핑이라도 하러 가지 않을래? 역 앞에 맛있는 케이크 집이 생겼어. 케이크 좋아하지? 됐어. 필요 없어. 안나, 이제 그런 쓰레기는 잊어버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어. 분명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야. 코우키도 이제 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 같은 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혼자 있을 테니까 괜찮아. 그런 말 하지 마. 네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너를 사랑한다고. 게다가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가 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없던 걸로 하지 말라고. 미안해. 안나, 잘 들어. 내가 너랑 결혼해 줄게. 너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 지금까지 누구랑 사귀었는지는 신경 쓰지 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안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이번 일로 안나는 내가 지켜주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안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제 그런 슬픈 표정을 하게 두지 않겠어. 나한테 맡겨. 나는 지금까지 너랑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잖아. 나는 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후 유우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혼식에 왔던 유우지의 상사가 유우지의 악행을 회사에 고발했다. 그로 인해 신용이 떨어져서 좌천당했지만 좌천당한 곳에서도 소문이 퍼져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본가에서도 절연당해 결혼식 비용을 청구받아 저금을 탕진하고 빚까지 생겼다고 들었다.
유지 녀석,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다니. 뭐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유지의 불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안나를 버리고 선택한 아내는 요리도 집안일도 못하는 낭만병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돈이 없는데 돈을 막 쓰는 아내, 돈이 많이 드는 아이. 그런데 본인은 알바생, 빚더미에 앉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자, 그럼 찍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다음은 다른 장소에서 촬영할게요. 왜 그래? 피곤해? 아니, 역시 드레스를 입으면 여러모로 떠올라서. 안나는 이제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사진 촬영만이라도 하자고 어떻게든 설득했는데 그때 충격이 크겠지. 나는 안나의 신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오늘 일밖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굉장히 예쁘다. 안나, 사랑해. 나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유지의 배신을 나도 안나도 분명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2022년 1월 집에서 또 2022년이 시작돼 버렸네. 올해야말로 남친 꼭 만들어야지. 근데 그러려면 슬슬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언니는 원래 말랐으니까 그렇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둘째만 살찌는 법칙이라도 있는 건가? 스웨덴에서 20세 이상의 자매 13,000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첫째가 더 비만율이 높았대. 에? 왜? 듣기로는 첫 임신 때 태반의 혈관들이 좀 더 촘촘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양이 더 잘 공급된다나.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거 첫째가 남자라도 마찬가지 아니야? 결국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게 없대. 그럼 언니가 살이 쪄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말랐냐고. 뭔가 비법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비법은 따로 없는데 그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지키고는 있어. 생활 습관? 그거 효과 있어? 나도 할래. 그럼 몇 가지 알려줄게.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언니가 알려준 루틴을 실천하기로 했다. 살을 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이 들 것. 이렇게 하면 식사 타이밍과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쉬워진다. 자, 마셔볼까? 잠에서 깬 직후에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변비에도 효과가 있대. 햇살 너무 좋다. 그리고 햇빛을 쬐면서 몸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기. 이렇게 하면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잘 먹겠습니다. 또 밥 먹을 때에도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채소나 국을 먼저 먹을 것. 빈속에 당질이 많은 쌀밥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비만 체질이 되기 쉽다. 식사 순서: 채소, 버섯, 해조류를 사용한 샐러드, 채소를 사용한 국과 반찬, 고기, 생선, 콩을 사용한 메인 디쉬, 밥, 빵, 면 등의 주식 꼭 기억해 둘 것. 아침은 절대 걸으면 안 돼. 다이어트 중엔 식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걸으면 신진대사가 낮아져서 그날 하루 동안 소비되는 지방이 적어진다니까. 그럼 알바 가볼까? 운동은 영 안 맞아서 웨이트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지만 살이 안 찌는 몸을 만들려면 근육을 만드는 게 최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은 워킹이다. 평소 자주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침부터 너무 움직였더니 배고프네. 이럴 때는 딱 하나만. 간식은 안 먹는 게 좋지만 무작정 참으면 폭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그냥 조금만 먹고 끝낼 것. 일요일에 풀타임 알바라니 빨리 자고 싶다. 아 맞다, 샤워만 하면 체질을 바꿀 수 없다고 언니가 그랬었지? 귀찮긴 해도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야. 매일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면 기초대사가 올라간다고 한다.
목욕 후에 수분 보충도 빼놓을 수 없다. 짬날 때마다 수분 보충을 잊지 말고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것. 차가운 물만 마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가끔씩은 따뜻한 물도 잊지 않고 마셔주기. 마지막으로 잠을 충분히 잘 것. 수면 부족은 미용과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몇 달 후. 오랜만이야, 언니. 우와, 너 진짜 몰라보겠다. 내가 알려준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언니 말대로 했더니 살 빠지고 근육이 붙어서 운동이 즐거워지더라고. 지금은 근처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 건강하게 살 잘 뺐네. 부럽다.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변화를 줄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거예요. 내 이름은 카즈키. 아침에 눈을 뜨니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여기가 어디지? 스쳐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중성적으로 보였고 머리칼은 어깨 정도까지 오는 단발이 많았다. 치마를 입은 사람도 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 얼핏 봐서는 신체적 특징도 비슷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거리 풍경은 익숙한데 이렇게 남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던가? 무슨 일 있나요? 아, 뭐야, 남자? 사람들이 눈치채면 골치 아파져. 이쪽으로. 뭐지? 남자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 내심 당황하긴 했지만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 도착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요우라고 소개하더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야. 모든 인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서 동시에 남자면서 여자기도 하지. 그게 무슨 소리죠? 여자와 남자가 각각 지니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없다는 건가요? 없어. 네? 그럼 아기는 어떻게 낳죠? 각 지자체마다 한 군데씩 생명의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면 아기가 내려와. 아기가 내려와요? 응. 머리 위로 후광이 비치는데 한 사람당 2번씩 이용할 수 있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아서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요우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성별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남자 화장실은... 아, 저기 있어. 전부 개별 칸이니까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돼. 이 세계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었다. 이거 완전 치안 천국 아닌가? 그래서 요우에게 물어봤다. 치안? 그게 뭐야? 그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추행을 하는 그런... 아니, 애초에 성별이 없다니까. 성별이 없으면 누가 몸을 더듬어도 무덤덤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사건이 있긴 한데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하긴 내가 살던 세상에서도 누구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다들 바지도 입고 치마도 입고 다니던데 왜 머리카락은 하나같이 어중간하죠? 그야 길면 귀찮잖아. 네가 살던 세상에서처럼 머리카락 길이로 뭔가를 어필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요우 씨는 어떻게 제가 살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아, 전에 한번 그쪽 세상에 가본 적이 있거든. 정말요? 뭔가 참 신기했어. 신체적 특징으로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다니. 게다가 태어날 때 랜덤으로 정해지고 말이야. 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구별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의견도 분분하고요. 신체적 특징은 신이 정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제약을 가하는 건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쪽 세계에도 연애라는 게 있나요? 그럼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누구든 연애 대상이 될 수 있어. 누구든이라... 대신 나이, 성격, 외모 등등의 취향은 있어. 어쩔 때는 어제까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를 대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해.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바로 어필하는 게 좋아. 요우 씨는 엄청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난 잘 모르겠어. 사실 남녀로 나누어져서 이성끼리만 연애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면 사는 게 2배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야? 요우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곳을 둘러본 후 요우 씨네 집에 묵기로 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대등하구나.
내가 살던 세상에서 상대 성별에 따라 얼마나 태도가 바뀌었는지 새삼 깨달았어. 눈을 뜨니 원래 세계로 돌아와 있었다. 남녀 평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뭔가 넌 여성스러워서 부러워. 에이, 네가 나보다 요리 더 잘하면서. 남자가 그 정도로 울면 안 돼. 이쪽 세상으로 되돌아온 지 고작 하루가 지났지만 다시 저쪽 세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에휴, 남자도 아프면 눈물이 나온다고. 어마무시하다는 진통과 산통의 고통. 책이나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참을성이 강한 편이었던 나는 무심코 얕잡아보고 있었다. 실제로 진통이 시작됐을 때 그냥 좀 더 아픈 생리통 정도의 고통이라 여유마저 느낄 정도였다. 뭐야, 이게 진통이야? 생각보다 참을만한데? 그러나 몇 시간 후 제가 바보였습니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꽃방귀 뀌었던 우매한 저를 제발 용서해주세요. 죽도록 용서를 빌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덮쳤다. 저 너무 아파요. 선생님 불러올게요. 자궁구가 아직 덜 열렸네요.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네? 얼마나요? 한참 멀었어요. 계속 움직이셔야 해요. 말도 안 돼. 생리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몇 분에 한 번 생리통의 몇 배나 되는 고통이 엄습한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고통. 심지어 더 극심해진다. 특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꼬리뼈 언저리에 찌르르한 불쾌감이 느껴진다. 덤프트럭에 치이는 느낌이라고 말만 들었지. 이거 무슨 바깥쪽이 아니라 내장 안쪽에서부터 치이는 수준이잖아. 아니면 금속 야구 배트로 얻어맞는 듯한 고통을 상상해보자. 얻어맞는 그 순간에 찡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5초간 반복된다. 안 돼. 더는 못 버텨. 살려줘. 잘못했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한 고문의 연속이다. 그리고 나는 토했다. 일정 간격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데 정말 백가죽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그보다 더한 건 배 안에 내장이 밀려나와 항문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엄청난 설사를 참는 듯한 느낌이다. 설사가 나오기 직전에 다다랐을 때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잠깐 긴장이 풀렸을 때 다시 변이가 반복되며 사람의 피를 말린다. 고통이 밀려오는 건 두렵지만 쉴 틈은 없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나 나올 것 같아. 눌러서 막아. 알겠어. 여기? 거기 말고. 테니스 공으로 항문을 막으면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뭔 소리야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 테니스 공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정신을 놓았을 것이다. 이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된다. 진통이 수그러드는 그 순간에 의식은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이제 분만대로 갈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출산의 고통을 핸드폰으로 봤을 때 콧구멍으로 수박 낳는 것 같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이건 평소엔 굳게 닫혀있는 자궁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찌지직 하고 열리는데 최대 10cm까지 넓어진다. 거기서 아기의 머리가 나오게 되는데 마치 자궁을 비집어 열고 나오는 수준의 고통이다. 찢어져. 빨리 나와. 빨리. 숨 쉬어야 해요. 나는 회음절개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를 가른 셈인데 그 고통조차 진통에 덮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끝났다. 내가 해내다니. 아기와 내가 둘 다 무사한 걸 알게 되자 눈물이 나왔다. 그 후 나는 갈랐던 배를 봉합해야만 했다. 마취 주사를 맞긴 했지만 나는 마취가 잘 안 들었는지 푹푹 찔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아파. 그래도 이 정도는 진통이랑 애 낳을 때보단 참을 만하다. 참고로 출산의 고통을 며칠 새로 잊어버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그 정도 수준의 고통을 체감할 일이 없으며 육아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그때 겪었던 고통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한 한마디뿐이다. 엄마는 강하다. 승리를 쟁취할 때 주눅 들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똘끼로 헤쳐나간 용자들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주의! 카더라입니다. 1번 삿포로 맥주 면접시험 용자의 전설. 이 용자, 면접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학창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뭐였죠? 왜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이지? 면접까지 보러 와놓고 이제 와서 다 던질 생각은 아니겠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남자는 닥치고 삿포로 맥주. 미운의 토시로 배우가 출연한 그 광고 명대사. 그렇게 대답하고 내정을 받은 용자의 전설을 들은 한 남자가 면접 시험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남자는 닥치고 삿포로 맥주. 개성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불합격. 그리고 그 남자도 슬픈 전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2번 닛산 자동차 면접 시험 용자의 전설. 그날 용자는 몹시 긴장한 상태였다. 수도 없이 면접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GMP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거 면접 연습할 때 계속 나왔던 질문이잖아. 진정해. GNP 뭐였지?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국민 총생산, GDP와 다른 지표. 그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러나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다는 그의 열의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마는데 G 가자, N 닛산, P 펄서입니다. 펄서, 닛산 자동차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에서 판매했던 소형 자동차다. 합격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던 그는 얼마 후 내정 통지를 받았다. 사실 그 대답 덕분에 회사에 내정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통틀어서 그의 열의가 전해진 결과였으리라. 3번 카레라이스 조리법의 진심이었던 용자의 전설. 어떤 용자는 시험을 보던 중 몹시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하나도 모르겠다. 궁지에 몰린 용자는 답안지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카레라이스 조리법을 적었다. 그런데 시험에 덜컥 붙었다. 왜? 너무나도 완벽한 카레라이스 조리법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설이 전국 각지에 퍼지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카레라이스 조리법을 쓰면 된다! 이런 유행이 돌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학 학점을 채운 사람도 있다고 한다. 거기다 2008년도 게이오기주쿠 대학 부속중학교 입학시험의 이과 계열에서 카레라이스 조리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모기업의 입사시험에서도 멀쩡하게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요리는 멀티태스크다. 요리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사고력은 다른 분야에도 통하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4번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용자 전설. 어떤 시험에서 종료 사인이 울렸다. 거기까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답지 모아서 교탁에 놔둬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거기 학생! 시험 시간 끝났어. 필기구 내려놔. 조금만 더! 시간 다 됐다니까! 실격 처리되고 싶어! 다 썼다. 죄송해요. 근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 누군지 아세요? 뭐? 내가 널 어떻게 알아? 옳다구나. 그리하여 용자는 유유히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너 거기 안 서! 그 용자가 실격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했을지는 알 길이 없다. 아니, 애당초 그런 식으로 해답지를 안에 끼워 넣고 진짜 들키지 않고 넘어갔을지 의심스럽다. 5번 항공회사 입사 시험의 용자. 착륙 허가를 내려주십시오. 쭉 선회하세요. 때와 장소는 못 가려도 유머 센스와 배짱 하나는 인류였던 그 용자. 무사히 인생의 착륙 지점을 찾았기를 바란다. Clear to land, runway company, job hunting student. 내 이름은 아스카. 이제 임신 8개월째인 임산부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바로 감옥이다. 여기는 여자 교도소고 난 수용자다. 절도죄로 잡혀왔다. 도둑질과 되팔이를 일삼다가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애 아빠는 지금쯤 도망쳤을 게 뻔하다. 그래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나는 가족을 갖고 싶었다. 여자 교도소는 전국에 9곳. 남자 교도소와 달리 죄나 형기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다. 임산부가 수용되는 교도소는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이곳엔 주수가 각기 다른 20명의 임산부가 수용되어 있다. 임산부 수용자의 산전 검사. 오늘 검사 받는 날이지? 벌써 임신 말기니까. 미카는 복역 중인 임산부이자 동료 수용자다. 비교적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편이라 자주 함께 검진을 가곤 한다. 산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수갑을 찬다. 결과 어때? 잘 크고 있대. 좋겠다. 난 몸무게 좀 신경 쓰라더라. 그럼 임산부용 식단이라도 짜주던가. 치즈나 우유가 추가되는 거 말고는 일반 수용자랑 식단도 똑같잖아. 밥만 한가득 퍼줘서 영양도 딸리고 살찔까봐 남기면 밥 왜 남기냐고 또 뭐라고 하고. 우리는 죄를 저질렀다. 우리는 죄를 뉘우치기 위해 여기 왔다.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생활 방식을 요구할 처지가 못 된다. 심지어 교도소 복역 중 출산 비용은 전액 교도소가 부담한다. 즉 세금이다. 교도소 담장 밖에서 사람들은 아마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임산부의 교도 작업. 임산부 수용자는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만 있는 공장에서 작업을 한다. 일반 공장에서 일반 수용자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업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전 작업은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오후는 12시부터 1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과 10분 휴식 시간이 있지만 허가를 받고 화장실에 들르는 것 외에는 계속 앉아있는 상태로 작업만 한다. 배는 부풀수록 힘들고 지친다. 아, 허리 아파. 진짜 허리 아파. 여자 교도소에선 약 30분의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에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허리를 문지르며 스트레칭을 한다. 매일 답답한 일들만 겪게 해서 미안해. 태동을 느끼며 탄생을 기다릴 여유는 없다. 배가 부풀수록 죄를 저질렀다는 후회가 커질 뿐이다. 수용자와 아기의 5일간. 이윽고 나는 무사히 출산 예정일을 맞아 병원에 이송되었다. 출산 당일 분만대에 누워 오랜만에 수갑을 풀었다. 이전에는 분만대에 누워있을 때도 한쪽 손에 수갑을 차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임산부 수용자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고 한다. 남편은 법무성과談判을 벌여 2014년부터 출산 시 수갑을 푸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현재는 수갑을 차고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산 중에도 간수가 계속 옆을 지키고 있다.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나는 이다지도 사회적으로 신용을 잃은 인간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게 조금 씁쓸했다. 출산 후 아기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일뿐. 몸 상태가 좋으면 난 5일 후에 퇴원하고 교도소로 돌아간다. 퇴원할 때 자기 친족에게 아기를 맡기는 경우는 약 30%다. 아동 양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70%란 뜻이다.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뭐 본 적은 없다. 형을 다 살고 나가면 꼭 데리러 갈게. 의지할 만한 친족이 없었던 나는 아동 양육시설에 맡겼다. 산후 교도 작업. 산후 2주가 지나면 일반 공장에서 앉아서 하는 일부터 교도 작업을 시작한다. 산후 한 달 동안은 절대 안정해야 한다는 상식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교도소 측은 하루라도 빨리 형기를 끝마치게 하고 싶을 테니까. 너 애 낳았다며? 교도소에 들어오는 엄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애기랑 떨어져 있는데 신경도 안 쓰네. 애는 무슨 죄가 있다고. 아, 불쌍해라.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재범 우려가 없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것. 그 점을 인정받아야만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 한 번 범죄자가 된 내가 겨우 데려온 아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우리 아기와의 연결끈은 고작 한 달에 한 번 받는 사진뿐이다. 매일같이 고민한다. 나도 알아. 이건 내 이기심인 거. 그래도
나도 엄마로서 널 사랑하고 싶어. 내 이름은 모부타. 휘황찬란한 인생과 거리가 먼 평범한 일반인이다. 오늘은 중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 성인식 이후로는 처음인데 사실 중학생 시절에 좋은 추억거리 따윈 없다. 예전부터 평범했던 나는 여자랑 가깝게 지낸 적은 거의 없었고 당시 잘 나가는 남자애들한테는 무시당했다.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나 지금 T대학 다녀. 헐 진짜? 출세했네. 뭐부터? 야야 얘 지금 T대생이래. 진짜? 하긴 넌 예전부터 성실한 데다 뭐든 열심히 했잖아. 나 기억해? 당연하지. 청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빼먹었잖아. 다른 애들도 그러던데 너랑 같이 당번 걸리면 엄청 믿음직스러웠다고. 진짜? 몰랐어. 뭐 그땐 우리도 어렸잖아. 그런 거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울 때 아니겠어? 네쿠라 너는 뭔가 바뀌었네. 원래 지금보다 어두운 이미지였는데. 내 과거를 막상 다른 사람 입으로 듣고 보니 뭔가 부끄러운데? 그때 내가 많이 어둡긴 했지. 근데 다들 되게 예뻐졌다. 남자보단 여자애들이 많이 바뀌었네. 딱 봤을 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여자들은 대학 가서 화장도 하고 꾸미고 그러잖아. 멀끔하게 차려입는 남자애들도 점점 늘어나던데 뭘. 잠깐 저기 벽 쪽에 모여있는 애들 하데가와랑 걔 친구들 맞지? 그러게 고등학교 중퇴하고 토목계통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갔던 애들인데 왜 여기 안 끼어드는 거지? 안 끼는 게 아니라 못 끼는 거겠지. 다들 클 만큼 컸으니까 아는 거야. 그땐 잘 나갔어도 지금 보면 제일 안쓰러운 애들이라는 거. 다들 대학 아니면 전문학교 얘기만 하는데 대화에 끼어들 틈이 있겠어? 야야 저기 보여? 쟤가 걔야 키라라. 우와 그때도 노는 거 좋아하는 애였는데 지금도 저러고 사는구나. 벌써 애가 둘인데 최근에 이혼까지 했대. 별로 놀랍진 않네. 아까부터 계속 남자애들한테 말 걸고 다니던데? 연락처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도 물어봤어. 연락처 알려줬다가 나중에 연락 오면 어떡해? 적당히 둘러대야지. 어차피 할 말도 없고. 각자 태도는 달랐지만 중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 모두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말다니. 한두 걸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동창회에선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내 이름은 나츠키. 올봄 장례식장에 취직한 신입사원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례식장에 취직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표정을 짓게 일수다. 거창한 이유는 없다. 나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장의사들은 어린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고 그 다정한 모습에 나는 몹시 감동했다. 사람의 죽음을 그저 슬픈 감정만으로 끝맺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장의사의 일이고 나는 동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가볼까? 충격적인 화장의 뒷모습. 화장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던가? 네. 오늘은 취직하고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날이다. 뭐 아직 연수 중이니까 흐름만 알아둬. 근데 오늘 고객은 살집 있는 여성분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왜 그런가요? 피하 지방이 많으면 전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안 그래도 젊은 여성은 잘 안 타는데 오늘은 한술 더 뜨는 셈이지. 나는 선배의 작업을 보며 화장의 순서를 배우게 되었다. 유가족들의 고별의식이 끝나면 점화 스위치를 누른다. 우리도 화장로 뒤편에서 기도를 드린다. 시신이 불타는 걸 마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다. 시신이 움직이잖아. 선배! 진정해. 열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는 열경직 현상이야. 잠시 후 이번엔 목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선배 이건... 진정하라니까 그러네. 그냥 몸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지? 비일상과의 사투. 선배는 여기 있으면서 힘들었던 일 없었나요? 왜 없겠어. 어린이 고객은 특히 힘들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더 그렇고 불 조절을 잘못하면 뼈가 안 남거든. 자 얘들아 신입, 우리 일은 단순히 고객의 신체를 없애는 게 아니야. 고인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한 일이지. 화장장은 매일같이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 고작 이런 일들로 흔들리는 나는 과연 선배처럼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장의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몇 년 후
화장장은 오늘이 처음이지? 네. 오늘 고객은 신어 중독이라 뼈가 거의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작업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널 보면 왠지 나 신입사원일 때가 생각나. 중견사원이 된 지금 눈앞에 있는 신입사원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그래도 분명 내 안의 신념 또한 커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 출산의 사명에 불타는 여성들. 에도시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세 전후. 그 당시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후 1년까지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시대 여성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몇 번이고 출산을 했습니다. 4명을 낳아도 무사히 자라는 건 한 명이 될까 말까. 그래도 집안의 핏줄이 끊어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해. 3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분명 이혼당할 테고. 아이 하나 못 낳으면 시집은 의미가 없지. 좋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고 말 테다. 에도 시대에도 태교가 있었다. 요즘처럼 검진은 없었지만 산모 수첩과 비슷한 임신 수칙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는 무척 많았습니다. 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의 평소 마음가짐이다. 음식, 일상적인 움직임,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악영향을 끼칠 만한 건 보지도 듣지도 말 것. 진짜 애도거리에 자극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담. 오마트! 몸에 좋아 보이는 거 사왔어. 지금 장난해? 염분이랑 향신료는 피해야 하는 거 몰라? 자라 같은 거 먹었다가 나중에 목 짧은 애 태어나면 어떡해? 에도 시대의 순산 기원, 임신 5개월째 수릴이 되면 순산을 기원하며 복대를 차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개처럼 순산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으로 해이한 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에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졌습니다. 다산한 친척 여성이 임산부의 허리에 띠를 둘러주는데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을 오비오야라고 합니다. 꼭 건강하게 태어나렴. 걱정 마세요. 출산이 임박했다. 그 시절 출산은 집 외곽에 지어진 산실 혹은 헛간 등 격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산 시 발생하는 다량의 출혈은 부정탄다는 이유로 혐오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친모와 시모, 출산 경험이 있는 이웃 아주머니뿐. 불을 통해 부정한 피가 옵는다면서 밥도 따로 해먹어야 한다니.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엄마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당시에는 좌산이라 불리는 분만 형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줄이나 수건을 붙잡고 힘을 주는 방식입니다. 안 돼. 입 다물구나. 참고로 소리를 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답니다. 출산 후에 가혹한 풍습. 끝났다. 해냈어. 예, 누워서 자면 안 된다. 출산하고 최소 일주일은 자면 안 돼.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러니? 안 돼. 잠 좀 자자, 제발. 일주일은 절대 자지 마. 아니, 잠깐. 일주일이나 깨어있으면 졸린 게 정상이잖아.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안 그래도 애 낳고 피로가 극에 달했는데? 이딴 거 정해놓은 놈들은 진짜 뭐하는 것들이야? 뭐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알겠다. 몸에 안 좋으니까 이것만 먹어. 출산 후 사망하는 일도 잦았던 시대. 이런 이상한 풍습도 산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생리를 안 하는 남성 여러분, 잠자코 들어주길 바란다.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겁먹지 말고 들어주길 바란다. 지금부터 나는 생리 2일차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을 것이다. 생리 첫날은 비교적 생리혈의 양이 적다. 사람마다 혹은 달마다 편차는 있지만 확실한 건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양이 많다는 것이다.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생리대나 탐폰 같은 생리용품을 사용하는데 빨갛게 묻어있다. 생리대 갈 타이밍을 놓치거나 움직였을 때 삐끗해서 옷에 묻는다. 생리 2일차 밤에 사용하라고 선전하는 생리용품 광고도 있었지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자면 이불에도 묻는다. 센 생리혈이 묻은 옷은 손빨래를 한 뒤에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얼룩이 빠진다. 심지어 온수로 하면 잘 안 빠져서 겨울에도 찬물로 빤다. 비결은 과산화수소, 화학 반응 덕분에 얼룩이 금방 빠진다. 제 아무리 빡치는 남자라도 생리에 비하면 양반이다. 생리 2일차 극도의 빈혈. 이렇게 피를 쏟아내는데 빈혈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찌뿌둥하다. 쉽게 피로해진다.
안색이 나쁘고 화장도 잘 안 먹는다. 이명, 두근거림, 헐떡임,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증상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생리가 병은 아니다. 젊은 여성은 오히려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이 몸의 이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병이 아닌 거랑 기운이 넘치는 건 다르다. 생리 2일차, 극악의 복통. 생리통이라고 불리는 복통. 이것도 개인차가 있다. 고통이 전혀 없어서 생리통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리통 때문에 몸을 못 가누는 사람도 있다.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할 경우 자궁 관련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한다. 산부인과에 가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거라도 진료를 받아보자. 자기 몸을 걱정하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니까. 결론, 생리 2일차인 움직이기 싫다. 이제 좀 알겠는가? 생리 2일차를 겪는 여성들은 이토록 만신창이 상태로 살고 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꿀렁, 웃기만 해도 꿀렁, 재차기만 해도 꿀렁. 혹시 세지는 않았는지 항상 주의한다. 화장실 갈 타이밍을 재고 거지 같은 컨디션과 씨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최악의 컨디션은 시기를 고를 수도 없다. 약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도 중요한 데이트 날에도 생리가 터지면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다.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걱정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은 나름대로 궁리해서 극복하고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리에 눈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어찌저찌 잘 넘기면 나도 다 컸구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성 여러분께 한마디. 만약 여성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 배려를 해주거나 도움을 준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리 2일차를 겪는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산 보유국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의 활화산 중 7%가 일본에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고시마에 있는 사쿠라지마는 분화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 화산재 등으로 빨랫감이 더러워지거나 차 앞 유리가 손상되는 등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화산재뿐만이 아닙니다. 펑! 화산이 분화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점성질의 빨간 액체를 떠올리시겠죠?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그걸 바로 용암이라고 합니다. 용암은 점성질의 용해물질과 그것이 굳어져서 생긴 암석입니다. 참고로 지하에 있는 상태의 용암을 일컬어 마그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엔 마그마가 더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마그마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용암에 사람이 빠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니, 만약에 굳어있다 쳐도 죽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놀랍게도 굳어있을 땐 의외로 안전하답니다. 실제로 하와이의 연구자 중 한 명이 굳은 용암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신발만 신고 있으면 화상을 입지도 않죠. 하지만 이 연구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녹아서 점성을 띠는 용암에 발을 잘못 내딛고 만 것입니다. 그럼 죽은 거 맞네, 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큰 화상을 입었을 뿐이죠. 용암에 발을 내디디면 몸이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체의 6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아내리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계속 발을 딛고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용암의 열로 발이 타들어가고 고열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게 되어 종국에는 불이 온몸으로 번질 테니까요. 한마디로 직사하지는 않지만 죽음에 이를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은 용암과 녹은 상태의 용암은 한눈에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럼 굳은 용암 표면은 걸어다녀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생기긴 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용암 위는 걸어다니지 마세요. 얕은 용암이라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키 높이 정도의 깊은 용암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엔 진짜 직사한다! 정답입니다. 그 정도 깊이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용암의 온도는 1000도 이상,
떨어지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물 온도가 보통 40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돼도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천도라니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요. 인간은 아니지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용암에 떨구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떨어진 지 몇 초 후에 용암이 폭발했습니다.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 용암과 반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몸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떨어져도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뼈 한 조각 남지 않고 불타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용암에 빠지면 결코 무사하지 못합니다. 화구 근처, 더욱이 분화 후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외소증. 아, 진짜 작아지고 싶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이 나보다 키가 작거든. 뭔가 높이가 안 맞는 느낌 들어서 좀 그래. 그냥 키 차이를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친보다 작은 몸으로 공주님처럼 안겨보고 싶단 말이야. 그거 알아? 세상에는 몸이 안 자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 거? 진짜? 그런 병도 있어? 외소증이란 병인데 유전성도 있고 원발성도 있고 하여간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나 봐. 성장 호르몬이 도중에 멈춘대. 나나는 모델처럼 멋지고 스포츠도 종류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널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 그건 그러네. 그 부분은 큰 키에 감사해야겠다. 다모증. 그러고 보니 곧 대회 맞지? 아, 수영 전국체전? 너 여러 군데서 기대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속쓰리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수영복 입는 거 진짜 귀찮아 죽겠어. 특히 털 관리하는 거. 너도 그런 거 신경 써? 채모 별로 눈에 띄지도 않던데. 신경 쓰지 그럼. 다모증 걸린 사람에 비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다모증? 온몸에 털이 자라는 병이야. 일단 제모를 하면 좀 나아진다는데 피부가 약하면 그것도 골치지. 선천성이랑 후천성이 있는데 후천성은 암일 가능성도 있대. 뭐라고? 면도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색소성 건피증. 뭐 어쨌든 여름에는 맨살 드러내고 다니니까 여자 입장에선 여간 귀찮은 게 아니긴 해. 기본 매너도 매너인데 그래도 살 타는 거 싫으니까. 살 타는 건 그냥 포기했어. 왜? 아니, 널리고 널린 게 싫을 대회인데 그걸 일일이 신경 쓰면 경기를 어떻게 해? 그래도 신경 쓰는 게 좋을걸. 김이나 주름은 그렇다 쳐도 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왜 겁을 주고 그래? 겁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살 좀 탔다고 암에 걸려? 응. 색소성 건피증이라고 단순히 살 타는 걸 넘어서 태양광 자체를 쬐 수가 없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본인이 많이 걸린대. 그럼 밖에서 못 놀겠네. 어떻게 고쳐? 일단 특효약은 없고 햇빛을 안 맞든가 외출할 때 우주복 같은 걸로 꽁꽁 싸면서 대처한대.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손끝에 반창고는 왜 붙였어? 아, 이거? 어제 시카를 살짝 베었어. 별거 아니긴 한데 수영할 때 물 들어가면 따갑잖아. 그건 그래. 근데 고통을 아예 못 느끼는 것도 위험한 거 알아? 왜? 나 아픈 거 싫은데. 만약에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 고통을 못 느껴서 방치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아, 뼈가 망가지겠구나.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이라는 병인데 뜨겁다거나 차갑다는 감각 자체를 못 느껴서 화상이나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 마땅한 처방도 없어서 평소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대. 성격 엄청 예민해지겠다. 코타르 증후군. 어쨌든 이번 대회 기대할게. 열심히 연습한 성과를 보여줘. 아, 그만. 말하지 마. 그냥 대회 당일에 배 아프다고 하고 쉴까? 우리 유만주께서 무슨 소리래? 나 공기가 배고파. 난 없는 사람이야. 너 그거 망상하는 거 코타르 증후군 전조다. 그게 뭔데? 자긴 없는 사람이고 이미 죽었다고 믿는 정신질환이야. 뭐? 나 그럼 병 걸린 거야? 안 돼! 아직 죽기 싫어! 지금 남친이 키는 좀 작아도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애는 한 3명 정도 가지려고 했는데! 욕망이 가득한 걸 보니 멀쩡하네. 중졸과장으로 가는 길. 나는 중졸이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고등학교에 다닐 여유가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신문 배달, 청소부, 경비원, 일용직 등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러다 어느 건설 회사에서 노력을 인정받고 정사원이 된 게 20살 즈음. 죽도록 공부해서 건축사 자격증까지 땄다. 자회사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발탁된 뒤 20대에 과장이 되었다. 학력 갖고 뻐기는 놈. 실력 하나로 쟁취한 자리다. 당연한 결과였다.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땀 흘리며 노력해왔다. 그런데 학력 가지고 딴지를 거는 놈이 나타났다. 고학력이라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는 짜증나는 녀석이다. 타카하시 과장님, 이번 회의 자료 말인데요. 정리 잘 해놨던데. 데이터 뽑아서 마지막에 도표 하나만 넣어줘. 네, 감사합니다. 타카하시, 잠깐 나 좀 볼까? 야마구치 과장님? 이번에 거래처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부장 이하 관리직들 좀 끌어오라네. 사람이 부족하대. 네. 누구 없어? 글쎄요. 근데 왜 제가 다른 사람을... 저쪽 부장님이 KU 출신 엘리트잖아. 중졸이 끼어들 자리는 아니야. 또 시작이네. 이것도 접대의 일환이니까 상대방한테 신뢰되는 짓은 하면 안 되지. 너네 부서에 와세다 나온 애 하루만 빌려주라. 그 친구 골프 쳐본 적이 있는지도 잘...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볼게. 옆 부서 과장은 뭐만 하면 학력을 들먹인다. 야마구치라는 인간인데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온 걸 무기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 사사건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자기보다 업무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충돌. 이번 프로젝트 말인데 새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어. 야마구치랑 타카하시, 자네들 중 하나가 팀 리더를 해줬으면 하는데. 네, 저한테 맡겨주세요. 야마구치, 자넨 팀을 어떻게 꾸릴 생각이지? 전 칸사이 쪽에서 유명한 국립대 출신입니다. 부하들 중엔 유명 국립대를 나온 인재도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타카하시, 자네는 프로젝트 예산과 시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식은 아닌데 조화는 잡혀있는 상태야. 이번 건은 본사 요청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야. 그쪽에서도 출자를 하니까 제법 큰 프로젝트가 될 걸세. 제 생각엔 우선 본사랑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론 의뢰를 받아줄 대형 건설사를 찾아야겠네요. 최근 아파트 설계 관련 실적을 쌓아온 걸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좋아, 타카하시 자네한테 맡기지. 아니, 부장님? 저희 부서에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자네는 언제까지 인재 타령만 할 건가? 도저히 못 봐주겠군. 타카하시, 잘 부탁하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결과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다. 알비노.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예를 들면 온몸이 하얀 엘프 같은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알비노라고 해.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없는 유전 질환이야. 뭔가 선택받은 자 같은 느낌인데? 실제 환자는 시각장애는 물론이고 햇빛에도 약해. 아시아에도 있긴 한데 머리를 검게 염색하지 않으면 취직하기도 힘들대. 그건 차별 아냐? 아프리카엔 알비노를 전문으로 사냥하는 사람까지 있어.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좋을 텐데. 물 알레르기. 절대적인 약점 같은 게 있으면 왠지 멋질 것 같지 않아? 물 알레르기라고 들어봤어? 에? 물? 아쿠아제닉 어티케리어라고도 하는데 전 세계에 35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병이야. 말 그대로 땅 속성이네. 한번 생각해봐. 목욕은 물론이고 비도 맞으면 안 돼. 땀이랑 눈물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대. 목욕을 못한다고? 일주일에 3번 짧게 냉수 샤워만 가능하다나 봐. 항상 에어컨을 틀어놓고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대. 겹눈동자. 많이 욱신거리는군. 눈 하나에 눈동자가 2개 있는 병도 있대. 진짜? 와, 쩐다. 의학적으로는 다동공증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걸렸었대. 겹눈동자에는 선천성과 후천성 두 종류가 있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야? 후천성의 경우는 사고로 홍채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게 원인이래. 물건이 2개로 보여서 꼭 수술이 필요해.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치사성 불면증.
몇 년째 잠을 못 잤군. 그런 캐릭터가 있긴 한데 실제로 잠을 안 자면 100% 죽어. 진짜? 10,000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치사성 불면증이란 게 있는데 아예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이야. 상상하니까 무서워졌어. 유전병이라 가족에 환자가 있으면 언젠가 발병해. 일단 발병하면 수면 부족으로 환각에 시달리다 2년 안에 죽는데. 초기억 증후군. 한번 보거나 들은 걸 순식간에 기억하는 능력이 있을까? 아, 하이퍼사이메시아? 초기억 증후군 말이지.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대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한대. 실패한 순간에 느꼈던 패배감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등등 큰 충격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다나 봐. 잊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그래, 네가 중2병에 걸린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간 잊혀질 거야. 남자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히토시, 뱃속의 아기는 좀 어때? 애기?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나는 아내 미호의 질문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미호와는 대학 시절 사귀기 시작해서 둘 다 사회인이 되고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할 즈음 결혼했다. 벌써 7개월째네. 요즘 들어 부쩍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미안해. 미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오늘도 꿈을 향해 열심이다. 그런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다. 남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인공자궁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방법. 둘째, 복강이라는 부분에 수정란을 이식하여 유사 임신 상태를 만드는 방법. 나는 복강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두 방법 다 결국 출산을 하려면 제왕절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도 사실이다. 괜찮아. 미호, 넌 꿈이 있잖아. 고마워. 벌써 출근할 시간이네.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그럼 갔다 올게. 출근하는 그녀를 배웅한 뒤 나도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응? 출산 휴가는 어쩌고 출근을 하냐고? 유감이지만 아직 세상은 남성의 출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출근 시간은 어떻게 조정을 하긴 했는데 결국 회사를 아예 쉴 수는 없었다. 만원전처럼 타기가 좀 그렇네. 일단 정부로부터 남성 출산 축하금이라는 걸 받기는 하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 재취업이나 사회에서의 시선을 생각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든 게 현실이다. 임산부,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래. 그래? 에이씨, 이거 성희롱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차별에 가까운 말장난을 걸어오기도 하며 거리를 걷기만 해도 구경거리가 된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출산일.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우리 아이는 그래, 착하지? 훌륭하게 자라 있었다. 미호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어. 라고 속삭였다. 모든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생각해보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항상 속이 더부룩했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들은 대단하다. 저기 아카네, 나랑 사귀어주면 안 될까? 나는 친구들과의 내기에 져서 우리 반 날라리에게 고백하는 벌칙에 걸렸다. 빨리 차이고 집에 가고 싶다. 고백이 벌칙이라니, 이런 게 대체 어디 있어? 그래, 사귀자. 에?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데이트 기대하고 있을게. 잠깐만!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나 솔직히 아카네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 건데? 당일 어떡하지? 내게 져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해야 되겠지? 그렇지? 기다렸지. 왔어. 누구세요? 날라리 아카네?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싶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심장아, 나대지 마라. 근데 우리 어디... 꼬마야, 모자 떨어뜨렸어. 자, 여기 모자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얘. 누나, 고마워요. 바이바이. 그럼 이제 갈까? 모자 주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게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 아카네가 이렇게 여성스럽고 상냥한 사람이었어? 포인트 하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니 솔직히 나 토모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우리 어디 조용한 데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러자. 솔직히 나도 아카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토모키는 뭘 좋아해? 만화나 애니메이션? 장르는? 사실 안 가리고 아무거나 잘 보는 편인데 굳이 꼽자면 휴먼 드라마 쪽이 좋아. 휴먼 드라마? 하트워밍 스토리 뭐 그런 거? 하트워밍 스토리라니 그게 대체 뭐야? 얼마 전에 영어 시험에 나왔었거든. 나는 아카네에게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카네, 남의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너무 진지한 눈빛으로 흥미진진하게 들어주니 이쪽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야. 그래도 기분은 좋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카네가 즐거워할지도 고민해봐야겠는걸? 포인트 2.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떠들어서 그런지 배고프다.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아카네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너 좋아하는 카레 먹으러 갈까? 내가 카레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나? 아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잖아. 그 애니 때문에 그린 카레에 푹 빠졌다고. 이야기 중에 슬쩍 한번 언급했을 뿐인데 그걸 기억해주는구나. 포인트 3.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잘 먹겠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카레 같은 거 먹어도 괜찮겠어? 옷에 튀기라도 하면 어떡해? 카레 우동도 아닌데 뭐 어때? 맵지만 맛있다. 여자애들이 뭔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포인트 4. 너무 맛있게 무언가를 먹을 때. 매운 거 먹었더니 좀 덥다. 그럼 계속 먹어볼까나?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어. 그렇게 매워? 아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참 귀엽다 싶어서. 먹는 모습이 다 똑같이 뭘?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포인트 5. 가끔 당황해서 버럭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 이제 벌칙 따위 아무래도 좋아. 진짜 아카네가 너무 좋아. 창피하게 자꾸 이럴래?